낮에는 육아하고 저녁엔 대화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이야기 23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부부의 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오늘은 지금 2026년 7월 11일입니다. 지금 애들 다 재우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마이크를 켰는데요. 요즘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뭐 큰 변화가 있었죠. 네. 그쵸. 꽤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있고 취업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슈가 있죠. 제가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예. 이제 얼마만이니? 로키 씨의 외벌이 인생은 이제 2년 만에 빠빠이. 그치. 지금 2024년 9월에 10월에 제가 둘째 낳고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이제 학교가 폐교를 했으니까 오래 걸렸네요. 뭐 1년은 육아 그치. 애들 키운다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40살 사람이 신규로 진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직업학교에 갔습니다. 네, 그 로키 씨한테는 좀만 더 네가 벌어라. 양해를 구하고 직업학교에서 다니다가 거기 계신 형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거기서도 또 반장 역할을 하면서 반장 역할을 하면서 신뢰도 얻고 형님들이 우쭈쭈 많이 해주셔서 아주 기운을 얻고 그 덕에 취업을 잘했습니다. 뭔가 티는 별로 안 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정기기능사 따시고 생각보다 면접 일정이 점점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그 취업 원서를 낸 것에 비해서 이제 직업학교가 이제 한 몇 가지가 있는 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그 자격증의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정부 기조다 보니까 이 산업기사를 이제 과정평가형으로 해서 주는 것들이 직업학교인데 저는 이제 전기 관련 산업기사는 이제 제가 직업학교를 한참 다니는 도중에 생겨서 제가 가지 못했고 제가 간 바는 기능사 필기 면제반이었는데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필기도 미리 따놓은 것도 있고 해서 좀 빨리 저는 직업학교 졸업보다 좀 빨리 그냥 실기를 봐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경쟁력이 제가 기능사 하나 100만 명쯤 갖고 있는 1000만 명쯤 갖고 있을 거라 추측되는 그 전기 기능사 중 하나라서 변별력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뭐 캐드도 공부하고 용접도 공부하고 그 사이에 소방안전관리자 공부도 좀 하고 뭐 이것저것 공부를 하는 과정에 그렇게 이력서를 내고 3주 만에 면접 보자는 연락이 와서 3주나 걸렸나? 네. 제가 이제 그러네. 6월 초에 시험 붙었으니까. 네. 실기 보고 나서 이제 합격했습니다라는 말 듣고 나서부터 3주 이게 면접을 중간중간 보면서 기다린 3주가 아니라 면접 연락조차 안 오는 그 3주였어요. 그러다 이제 첫 번째 면접 연락 온 곳에서 다행히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생각보다 주 5일제가 없었고 이제 주 6일제로 시작을 하시니까 이제 토요일은 이제 어떻게 지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네. 저도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근데 주 5일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집하지 못했고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전기 쪽 사람들이 경력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하려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대전은 아예 건설 관련된 일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률들이 치열했고 10개 업체가 있으면 그중에 2개 업체 정도가 주 5일인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지만 저도
주 5일을 굉장히 고집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 불가능했고 경력을 몇 년 쌓아서 좀 제가 경쟁력이 있어지면 그때 다시 주 5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당장 이제 이틀 있으면은 출근인데 어쨌든 맞아요. 뭐 가서 잘 하시고 눈치도 잘 챙겨 먹으시고 잘 하시겠죠 뭐. 잘 할 거예요. 네, 못한다는 소리를 뭐 로키 씨한테는 안심 주려고 하는 말이기도 했는데 실제로도 제가 어떤 조직에 있든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뭐 여러 종류의 조직에 있었지만 네 그래도 나름대로 뭐 대학교 때는 학회장하고 네 학회장 해보셨어요? 안 또 했는데 그 이야기야? 안 했는데 왜 비웃어? 또 직업학교에선 반장하고 뭐 못해- 반장 그거 하기 싫다고 그때 반장 선거 하는 날 그때 하루 그냥 쉬셨나? 뭐 그때 그러지 않았나? 근데 이제 갔다 오니까 벌써 반장으로 뽑혀져 있고. 네네네. 그게 뭐 제가 그 초반에 뭐 대단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이제 20대들이 좀 있고 학교에 60대들이 많으니까 이제 형님들께서 이제 40대 정도가 해주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40대가 저희 반에 3명 있었는데 네 3명 중엔 그나마 제가 낫다 생각을 하신 모양이죠. 제가 맨 앞줄에 앉기도 했고 저는 다른 것보다 운이라는 걸 좀 믿는 사람이에요. 네, 운이라는 걸 믿는데 운은 그냥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이제 평소에 하는 행동 이런 데서 이제 운이 끌어들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맨 앞자리에 앉고 네, 남들 핸드폰 보고 놀 때 계속해서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니까 이렇게 막 형님들도 막 도와주려고 막 하고 일자리들도 막 알아봐 주려고도 막 되게 애써주시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역할 때문에 반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반장하고 혼자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이력서에 썼더니 그 이력서 스토리를 보고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반장인 게 별거 아닌데 제 합격에 지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어떤 뭐 보잘것없는 조직에서라도 어디서든 사실 열심히 하는 건 어디서나 먹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어디서나 10명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된다고 하면 대여섯 명 중에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2-3명밖에 또 안 되거든요. 아, 2-3명이 어디야. 반도 네. 안 돼. 저는 제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저는 그 2-3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뭐 능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인정을 좀 금방금방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일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모습이니까요. 네. 잘하세요. 잘하실 거지 뭐. 제가 잘하는 게 뭐 로키 씨한테도 유익하고, 네, 제가 돈을 잘 벌어야 로키 씨도 하고 싶은 공부 편하게 하시고 하겠죠. 와, 그쵸. 제가 적응 못해서 빌빌대고 여보 그만둘까 이렇게 하면 뭐 대학원 공부하시는데 그거 잘 되겠어요? 제가 꿋꿋이 잘 해야죠. 네. 뭐 대학원 공부는 요즘 뭐 어쨌든 학원은 있습니다. 학원 있고 지금 저희 스케줄이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6시 반쯤에 일어나고 등원시키고 어린이집 하원에서 집에 와서 9시쯤에 애들이 잠을 자죠. 네. 첫째 같은 경우에는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자고 그렇게 저도 이제 그냥 같이 자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전에는 어떻게든 얘네들을 재우고 내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 수면 독립하고 수면 교육했던 그 시절은 다 이제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첫째랑 자고 이제 감자 씨는 둘째랑 같이 자고 근데 뭐 그냥 같이 잠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벽에 저는 5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이 생활을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잘 해야죠. 그거밖에 안 됐나요? 10년 된 줄 알았어. 아니 그 대학원 공부 시작한 거는 3월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수면 패턴을 바꿔서 이제 그렇게 한지는 네, 네. 어쨌든 뭐 둘 다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자취할 때 어쩌다 한번 한겨레 지면지를 일간지를 신청을 해서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 아, 나 더 이상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지면으로 볼 테다. 좀 더
그 정수 같은 것을 느끼고 이 시류에 휩쓸리지 않을 테다. 막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맨날 그 신문이 쌓이는 걸 보면서 읽지 않은 것들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해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매년 한 번씩 연락이 와요. 그래서 맨날 감자씨한테 감자씨 또 전화가 왔어. 근데 또 들어보면 또 읍소를 막 하고 있거든. 그래서 또 그래서 이제 한겨레 20일 주간지도 한번 했다가 경제지도 한번 했다가 다시 또 이번에는 한겨레 20일 주간지를 다시 지금 또 1년째 구독을 하게 됐네요. 페이퍼 신문사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구독한 사람들을 이렇게 놓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읍소를 하고 또 로키 씨가 또 마음이 약해서 또 약간 그 동지 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일종의. 그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옛날에 진짜 당비 너무 부족해서 맨날 당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당비 좀 증액시켜 주시면 안 되냐고 흡수하던 게 막 갑자기 저도 막 생각이 나니까 이게 좀 마음이 동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하여 이제 한겨레 21은 요즘 새로 다시 또 받고 있는데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재밌기도 하고 팟캐스트 때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왔고 오늘 주제는 이제 장례식 죽는 문화? 죽는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장례식 문화죠. 장례식도 문화죠. 근데 죽는 문화라는 좀 표현은 별로잖아. 죽음에 관한 문화. 그렇죠. 죽음에 관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칼럼의 저자는 이제 안담이라는 작가고요. 칼럼이 이제 매 4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연재되는 칼럼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매개로 해서 이야기하는 칼럼인데요. 이번 제목이 이제 가난한 장례식을 위하여입니다. 이름 좋네요. 제목 좋아요.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본인의 아버지 장례식을 한번 떠올리고 본인은 어떤 장례식을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후반부에 또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문장을 먼저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가을 아빠의 장례식에 오랜 친구들이 한아름 찾아왔을 때 꼭 내 친정처럼 편안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테이블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내가 앉자마자 사람들은 약속한 듯이 밥을 먹으라고 먹어야 산다고 당부했다. 정말인지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악착같이 먹으며 버티고 있었다고 대답하고는 증명할 게 있는 사람처럼 젓가락을 들고 입을 벌렸다. 먹는 일이 내게는 그렇게나 쉽고 자연스러워서 고통스러웠다.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아기 보듯 응원하는 가운데 밥을 넘겼다. 그리고 우물우물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 밥이 정말 맛있어요. 얼른 먹어요. 많이 먹고 가요. 사흘 동안 수많은 일회용기가 쓰레기통에 가득가득 쌓였다. 모든 장례식이 이 정도로 물품을 많이 쓴다면 아빠가 건너간 그곳이 어디든 그곳 또한 쓰레기로 붐비는 게 아닐지 걱정될 정도로 많은 쓰레기를 단 며칠 만에 만들었다. 길 잃은 가족을 위해 장례식 전문가가 마련해주는 팸플릿에는 사랑과 그리움의 크기별로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 영정사진, 재단 장식, 수의, 관, 리무진, 유골함 등 상조 물품을 안내하는 메뉴판에서 고급, 최고급, 특, 수제 등의 단어를 발견하자 속이 메스꺼웠다. 첫 페이지에는 그를 존중하는 옵션이,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를 더더 존중하는 옵션이 쓰여져 있었다. 가격표는 그를 더더 존중할 수 있는데 왜 그냥 존중하는 데서 그치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었다. 돈을 더 쓰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사랑이 수제가 아닌 것도 최고급이 아닌 것도 아닐 터였다. 나는 내 장례식에서는 아무도 그런 부침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거기 있는 아무도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 것. 최선을 다했다는 기분에 돈을 쓰지 말 것. 상조용품 팸플릿을 한 장 이상 넘기지 말 것.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음을 결코 타인이 평가하도록 두지 말 것. 우리가 서로의 식은 몸을 명주로 휘감지 않아도 작아지지 않는다면 좋겠다. 꽃이 없다고 서럽지 않으면 좋겠다. 빈소도 음식도 없는 장례식에서 여전히 가난한 채로 만나자고 약속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제는 아무 요리도 없는 나의 식탁에서 다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함께 얼마나 좋은 밥을 나누곤 했는지 떠올리며 입맛을 다셔준다면 좋겠다. 어떤가요? 문장이 좋아서 그렇지 생각하는 건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죠? 문장은 좋네요. 예. 효도를 돈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 그런 것들이 늘 있죠. 네. 이게 결혼식이랑 뭐 비교할 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또한 한 번인데 이번에 축하를 왜 이렇게 적게 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너를 맞추려고 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진 않아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을 했는데 장례식은 진짜 좀 더 그런 게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진짜 보내드리는 거고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오고 평가하고 막 그런 자리잖아요, 사실. 뭐 슬픔의 장소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장례식은 어떤 모습인 게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갔던 장례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쓰레기들을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갈 때마다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네, 일회용품도 어마어마하고. 맞습니다. 장례식을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장례식은 저희 할머니 장례식이었는데 할머니가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00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는 그때 몰라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저희는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렀고 그때 당시 저희 집이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집에서 한 거죠. 부모님이 왜 장례식을 집에서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돈 때문인 건지 병원에서 치르지 못해서 뭐 그런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에서 보냈고 저희 집은 엄청나게 독실한 카톨릭 신자 집안이고 거기다가 할머니는 정말 더욱더 독실한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당 지인분들이 다 오셨고 그랬습니다. 3일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염을 해주시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뭔가 현금을 가시는 길에 무슨 노잣돈 이런 느낌으로 뭔가 우리를 종용했던 것 같아. 기억으로는. 그때가 2002년도 월드컵 때였으니까 제가 중1 때거든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같이 땅에 묻혀지나? 라는 생각을 아주 순수한 마음에 그런 때는 했었죠. 옛날 문화의 잔재들이겠죠. 옛날에는 이제 장례가 있으면 마을이 다 전체로 나서서 했잖아요. 상여도 메고. 그럼 그 상여꾼들한테 어쨌든 그거야 뭐 돈도 줘야 되고 그 여차저차 이제 돈을 나누고 또 받고 하는 문화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나는 잔재들인 것 오히려 같아요. 따지면 그냥 수고비로 나는 주는 게 낫겠어. 뭔가 이걸 노잣돈이랍시고 받아가지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이렇게 유야무야 하는 게 난 좀 더 이상한 것 같거든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내는데 수고비를 준다? 어쨌든 뭐 다 같은 의미잖아요. 할머니를 상여가 간다는 게 저승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행차하는 사람들, 함께 그 길을 건너주는 사람들에게 저승의 노잣돈을 건네는 것은 문화적으로 의미가 저는 그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자본주의 의식으로 보면 명명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뭐 명명에는 큰 의미는 없고 저는 그래요. 저도 저희 할머니 장례식이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사라진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을 기억하는 어떤 셀러브리티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3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죠. 제가 한 29 언저리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을 만났어요. 또 오랜만에 그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친구들끼리 있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친구들끼리 얼굴 보일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말이긴 하네요. 네, 일단 그 문화라는 게 어쨌든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추억하고 또 그것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식사했으니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부조금 또 주고
저는 문화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어쨌든 다들 마당이 있고 집에서 이제 누군가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 해주고 하니까 품앗이처럼. 근데 이제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 그걸 도와주는 사람 문화만 그대로 남아서 도와주던 사람들을 이제 다 돈으로 대체하고 설거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일회용품 쓰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빨리 바뀌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만 남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라는 신동엽 씨가 있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아우성 뭐 곰나루 아우성 장터에 목소리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껍데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더 미래 시대가 되면 어쨌든 뭐 저도 그렇지만 그런 축하의 의미만 좀 남기고 그 나머지는 좀 없애는 방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장례는 어쨌든 만남의 장이다. 그리고 추억하는 시간이다. 뭐 그런 정신들만 좀 남기고 다른 사족들은 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장례식에 갔는데 아무것도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상주들과 이야기만 하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 팀장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갔었는데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서 너무 우니까 밥을 먹는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앞에 앉아있던 여자 과장님 한 분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먹는 거야. 이 밥을 먹으면서 근데 뭐 그게 우리나라 문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화긴 했으니까. 근데 좀 힘들더라고 그 상황이 나는. 뭐 장례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이제 호상도 있는 반면에 또 애들이 죽거나 하는 슬픈 장례식도 있고. 생각하기도 싫네요, 그거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무빈소 장례라는 것들이 좀 생기나 봐요. 왜냐면 요즘에는 옛날처럼 형제가 많지도 않고 혼자인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부를 손님도 막상 없고. 옛날만큼 그런 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인맥 같은 게 부족한 건가 요즘 세대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몇 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한번 장례 치른다고 막 거의 뭐 금액으로 매기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그 KBS에서 유튜브 채널 중에 여의도 육퇴클럽이라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고화성 씨랑 요즘 잘 나가는 그 민음사의 김민경 편집자 그리고 찰스 엔터 이렇게 3명 여자들이 나와서 이제 이것저것 주제로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고화성이 자기가 세자매인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땐가 아빠가 돌아가셨을 땐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인 것 같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가 없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자매니까 남자가 없다 이거야. 근데 이제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삼촌은 평소에도 엄마랑 이제 친하게 지내진 않았고, 근데 막상 어쨌든 상주가 없다고 해서 올렸는데 하루 만에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했다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았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래. 맞아요. 그런데 이제 상주가 있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다들 하니까, 결혼식 때도 사실 만약에 아빠가 없다라고 하면 없어도 되는데 굳이 남자 어른을 한 명 안 치잖아요. 그거는 뭔가 밉보이지 말라고 하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도 있고 우리나라에 남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사실 저희도 이제 딸이 둘이니까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아니지. 우리 둘 중에 남은 한 명이 죽을 때 그때 얘네들은 상주로서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남은 한 명이 죽건 누가 먼저 죽건 어쨌든 지금 인식에서 보면 딸들이 자식들이 상주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치요, 맞아요. 그쵸. 성별이랑 상관이 없는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어떤 장례식을 원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었어요. 옛날부터. 저는
죽음 이후에 드는 비용도 저는 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납골 땅에 모시는데 들어가는 돈. 그러게 그런 거 옛날에 할아버지를 공동묘지에 지금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잖아요, 다들. 옛날에야 다들 자기 땅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묘지에 모시면 관리비를 1년에 얼마씩 계속 내요. 맞아. 네, 그 죽음 이후에 드는 돈도 상당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요즘 점점 문화들이 바뀌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목장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수목장. 근데 이렇게 화장은 이제 대중화된 문화잖아요. 화장해서 저는 납골당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괜찮은 나무 하나 밑에다 묻어서 뿌리듯이 해서 그냥. 네, 어쨌든 저는 바다에 뿌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식들이 추억할 곳이 있다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찾아갈 곳, 그런 곳 하나는 저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수목장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굳이 뭐 대단한 나무 말고 이렇게 돈 1년에 얼마씩 돈 내는 나무 그런 말고 네, 괜찮은 나무들 하나 골라서 네, 이렇게 나무는 오래 가잖아요. 자식들 죽을 때까지만 하면 되지 뭐 손주들까지 저를 추억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나무 하나 골라서 그 밑에 이렇게 좀 양지 바른 곳에 나무 하나 골라서 그 밑에 그냥 굳이 도자기 이런 거 말고 그냥 뿌려. 네. 아 그래? 그쪽에 가면 아빠가 있다라는 인식만 전 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한 번씩 나무에 있는 아빠 보러. 그렇구나. 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장례 문화는 아직 사실 잘 모르겠네요. 좀 더 지내보면서 저도 제 철학이 좀 정립이 되면 긴급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 좀 네, 근데 문화가 계속 바뀔 거예요. 좀 봐가면서 저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남겨진 누군가에게 뭔가 부담이 되고 싶진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부담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런가. 근데 자식이 부모 추억하는 건 그쵸.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하면 뭐 애들한테 쩔쩔매고 살 건 아니고 어쨌든 뭐 그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어쨌든 뭐 다 하고 나면 이제 애들도 추억하고 싶은 게 이제 부모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예요. 예. 뭐 평소에 행복하고 즐거울 때 아니면 엄청 슬프고 힘들 때 뭐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고 이런 거지 다 자기들 인생에 힘이 되기 위해서니까 뭐 그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추억이 될 만한 장소 하나는 되지 않나. 예, 그것조차 뭐 땅을 좀 사놔야 되는 건가 그럼?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저는 그 나무는 무슨 나무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 그냥 늙음하게 하나 고르다가 양지 바른 곳에 저쪽에 뭐 예를 들어 도솔산이다. 대전 도솔산이다. 도솔산에 가다가 애들 데리고 이 나무가 좋겠다 하면 그냥 그 나무 하나 딱 찍어서 예. 거기다 뭐 이제 뭐 끈 하나 묶어놓고 애들이 확인하게.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냥 아니 묻으면 되지. 산들은 다 자기 주인이 있잖아. 상관없나? 공룡산에다 묻으면 되죠. 공룡산. 네. 국립공원에다 묻어달라고. 지리산 국립공원 어느 나무 아래. 부담스럽게 짝이 없네. 땅 사는 것도 아까 전에 제가 남은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싶다라고 얘기한 건 아까 이제 안담 작가가 얘기한 상조 팸플릿을 한 장 넘길 때마다 그 존중의 값어치를 매기는 그것들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일 싼 거예요. 그거를 너무 확실합니다. 저는 그냥 네 제일 싼 거 유언으로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는 나의 딸들아 무조건 제일 싼 거로 하거라. 아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엄마도 그렇다. 다 불필요하다 그런 거. 네. 뭐 어쨌든 저도 예전에 무슨 작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어떤 시였던 것 같아. 그래서 바람에 죽었는데 그냥 산 같은데 널브러져 있는 그래서
바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뭐 그런 소설이 있지 않아? 뭐 천상병 뭐 누구 없어? 기억이 안 나면 팟캐스트에서 굳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명확히 떠오르는 거면 얘기를 하든가. 지금 여기서 브레인스토밍 하자는 거예요? 그래 미안하다. 어쨌든 뭐 바람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묻혀 있지 않고 네. 그냥 그렇게 바람 맞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이 쓰러져 가는 거야. 풍장 얘기하는 거? 맞아 풍장. 네. 풍장 나오는 작품 있지 않아? 모르겠네. 몰라? 네. 옛날에 뭐 그런 작품이 예전 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어렸을 때 막연히 이렇게 죽으면 괜찮겠다, 멋진 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풍장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너무 소름 돋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쨌든 저도 화장해야죠. 깔끔하게. 화장은 하고 저는 근데 오히려 뭐 굳이 그런 게 필요 있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바다에 뿌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감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억하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뭐 가끔씩은 뭐 와서 이제 이러니 저러니 뭐 울기도 했다가 그런 일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 많은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화면들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은 것 같아요. 수목장 괜찮은 것 같고 나무나 좀 생각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아무 나무는 하고 싶지 않고 좋은 나무 하고 싶어요. 그 나무 그러면 또 그 나무 관리인한테 돈 그런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나무. 그냥 야 향나무 해라 향나무. 야 제일 싸고 향나무 해라. 이런 느낌이 싫다는 거지 내 말은. 그래도 엄마가 어렸을 때 엄마가 좋아하던 나무가 뭐였으니까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 한국인은 나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고3 담임을 하고 나서 애들 졸업시킬 때 너희들 졸업기념 나무를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나무를 애들이랑 같이 심었거든요. 근데 나무가 두껍지가 않잖아요. 이제 초반에는 그렇지. 근데 나중에 이제 애들이 찾으러 왔어요. 보러 1년 후에 저희 나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사실 그 총무님이 계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잔디도 깎고 하시는 그 나무를 잔디인 줄 알고 잔디는 알지 이제 그 나무 덩쿨 같은 건 줄 알고 예초기로 밀어버리셨어요. 그 돈 주고 로켓이랑 같이 사온 거잖아요. 맞아. 사과나무. 옥천에서 사왔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애들 그거 나무 사갖고 심어놨는데 아니 그거를 예초기로 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장소를 좀 좋은 데다 심어놓을 걸. 네. 근데 저는 사실 부모님의 장례나 우리의 어떤 장례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일 많이 생각한 거는 사실 저희 집에 양갱이거든요. 양갱이가 나이가 지금 거의 12살, 13살쯤 됐고 아직은 팔팔하기는 한데 어쨌든 뭐 사람보다는 오래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일 근미래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한 5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동물들도 화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서 화장하고 나서 양갱이 화장한 걸 내가 저희 친정집에 있는 시골집에 마당이 넓으니까 거기 나무 하나 해가지고 밑에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엄마는 또 바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좀 집에다 하는 게 좀 그러시구나. 그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일리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고민입니다. 목걸이로 해야 되나? 이렇게 수정알처럼 모아주던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이것저것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양갱이. 보내줘야죠. 왜 몸에 지니고 다녀요. 좀 그런가? 네. 그것도 좀 그런가? 아니 저는 사실 좀 옛날 마인드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정이 많이 가고 한 건 맞지만 어쨌든 21세기엔 이제 애완이면서 가족이면서 이런 의미로 편입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친구가 있는데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뼈를 목걸이로 하고 다녀요. 어떨 것 같아요? 왜 고양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니까 더 좀 섬찟하잖아요. 어쨌든 그건 보내주는 게 저는 추억을 할 수 있는 뭔가만 남기고 이렇게 보내주는 게 좋지. 죽음은 죽음으로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지. 네.
그냥 항상 몸에 지지고.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좀 추억할 수 있는 방법만 마련을 하고 네, 양갱이가 좋아할 만한 곳에다 뿌려줘요. 네. 양갱이 맨날 집에만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양갱이가 좋아할 만한 곳, 뭐 장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갑자기 또 마음이 착잡해지네요. 양갱이가 곧 그런 생각. 아직 한참 있으니까 지금 잘하시죠. 네, 있을 때.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이렇게 시간적으로 할당을 많이 못 해주니까. 맞아요. 지금도 밖에서 문 밖에서 긁고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양갱이도 아는 거야. 애가 자면은 나랑 좀 있어주고 먼저 아까 말했다시피 새벽에 일어나서 이 책상에 앉으면 양갱이가 딱 오거든요. 그럼 키보드를 칠 수가 없어요. 키보드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그르릉거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하죠. 얘랑 시간을 좀 더 보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그냥. 그렇다고 애들이 또 양갱이랑 어떤 그 교감을 하면서 사랑스럽게 돌봐주고 그런 정도까지 되지가 않으니까 애들이 좀 더 커야 되니까 그럴 정도까지 되려면. 문득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양갱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갱이랑 애들 저한테 맡기고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여행 갔다 와요. 바다도 보고 양갱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근데 이제 목줄 해놓으면 되죠. 양갱이는 그쵸. 무슨 어떤 느낌으로 얘기한 건지 알겠지만 고양이들은 밖에 돌아다니는 거 정말 싫어. 제가 여러 번 시도해봤거든요. 와, 안 되더라고. 네, 갑자기 목줄 해갖고 우리 집 근처에 있잖아. 어떤 사람 봤어 나도. 분리수거장 가는 길에 고양이랑 같이 산책하는. 나 처음 봤어 내 평생. 저도 그거 보고서 순간 멈칫했는데 갑자기 그 고양이가 떠올랐어요. 네. 나도 그런 짤이랑 영상 같은 거 보고 나도 목줄을 산 적이 있었거든. 있긴 있더라고요. 그죠? 하지만 우리 양갱이는 아니었어. 오늘 장례식은 생각보다 이야기가 빨리 끝나네. 장례보다는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좀 할 얘기들이 좀 많이 있겠죠. 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항상 혼자 위기 탈출 넘버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서. 그런 거 사고사 말고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철학적인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들은 좀 할만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또 얘기해 볼 만하지 않나. 네. 장례 문화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래요. 어쨌든 자식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인 걸로. 유언인 것 같아. 유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에코 프렌들리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네. 근데 이게 부모랑 자식 간에 죽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터부시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잘 안 해보잖아요. 저희가 아버지랑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막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장례식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를 먼저 자식이 하기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근데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되는 주제 같기도 해요. 근데 개념이 좀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장례를 어떻게 할까요를 사실 묻는다기보다는 물을 수 없어. 시기라는 건 이제 자식이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장례 그러니까 죽음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죠. 예를 들어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의를 일찍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르신들 옛날에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장롱에다 올려놓고 이제 어린 저를 안고 저기 할머니 수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영정사진 찍어 놓으셨고 네. 맞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죠. 자기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그런 준비들은 해나가는 거고 그 준비의 과정을 알려주실 수는 있지만 어머니 어떻게 장례식을 이거는 굉장히 어색하죠. 장례식 자체는 식은 그런 거 같네요. 맞네요. 식 자체는 이제 자식이 하는 걸로 이제 공이 넘어오는 거고 네. 어쨌든 저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네.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들을 하는 게 부모죠. 네.
맞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데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이제 그에 맞게 준비를 하지만 갑자기 병에 걸려서 한 달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과 함께 그때는 준비를 하겠죠. 그나마 좀 젊으니까. 그런 시기라면 모르겠지만 노환이라면 네, 자연스럽게 맞이할 준비를 스스로들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거 뭐더라?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를 맞이해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고 딸이 와서 아빠를 계속 쳐요. 막 울면서 먹어야지, 먹어야 살지 하면 울면서 아빠를 막 툭툭 때리거든요.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다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누워 있을 때 돌아가시는데 결국 아빠 먼저 돌아가시는데 아빠가 이제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딸이 아빠를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먹어야지, 먹어야 살지 막 울면서 아빠를 쳐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곡기를 딱 끊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이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억지로 연명하지 않고 곡기를 딱 끊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그런 것도 좀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거겠죠.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근데 그때도 외할머니가 밥을 안 먹으신 지가 며칠이 지났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몸에서 뭐가 그냥 계속 체액 같은 것만 나오고 있고 근데 그거를 보는데 너무 슬프긴 하는데 이게 못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의 차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시기쯤 됐을 때까지 그 시기쯤 되면은 그래서 외할머니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더 이상 그냥 여기까지 생각하셨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좀 갑자기 또 드네요. 그래요. 장례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 혼자의 목표는 분기마다 한 번은 하자. 저희가 한 2월쯤에 했고 벌써 반기네요. 반기. 이럴 수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어쨌든 저는 분기마다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7월에 했으니까 다음에 한 10월쯤에는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녹음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애들 재우고 어떤 그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 우리에겐 없어. 그쵸.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거는 차 안에서만 가능하고 차 안에서도 아이들의 그 베베핀 노래와 함께 그러면 우리가 시끄럽다 그러고 또 혜원이는 어쨌든 이제 이런 좀 밀도 높은 주제로 이야기하는 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시간이고. 맨날 애들 오늘 나 또 먹었니 안 먹었니 똥을 쌌니 안 쌌니 그런 얘기 말고. 아니 부모가 되는 건 어쨌든 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내 관심이나 내 사랑이나 내 마음을 이제 물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차를 탈 때도 애들 노래 듣게 되고 그런 거죠. 저희 이게 슬픈 과정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과정이라 생각은 안 들고. 저도 그 생각은 안 드는데 좀 그래도 가끔씩은 좀 나도 나를 위로해 줄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작년에 제주도 갔을 때도 3박 4일 갔었나 우리가? 3박 4일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노래를 듣질 못했어. 그 좋은 경치를 보면서 드라이브를 하는데도 베베핀과 타요나 들었겠지 그때도. 타요, 베베핀, 뽀로로. 어쨌든 그런 거죠. 갑자기 왜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보통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